부적. 죽음은 가끔 아주 정중하게 찾아온다. 두 손으로 공손히 내미는 명함 한 장의 모습으로. 받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지갑 속에 넣고 잊는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다. 매일 밤 조금씩 죽음이 자신의 순서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강민은 심사위원 자격으로 그 논문을 반려했다. 매년 이맘때면 그런 원고들이 몇 편씩 올라왔다. 정통 학계의 틀 밖에서 홀로 연구를 이어온 사람들의 글. 대개는 열정만 앞선 채 근거가 부실했고 이번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제목부터 수상했다. 고대 주술의 실증적 재해석, 근거 없는 주장, 출처 불명의 인용, 그리고 무엇보다 논지 자체가 학문이라기보다는 신념에 가까웠다. 강민은 짧은 평가서에 이렇게 적었다.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움, 반려를 권고한 저자의 이름은 백주명, 최야 연구자로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의 블로그에는 학계를 향한 원망이 날짜별로 촘촘히 쌓여 있었다. 심사는 익명으로 진행됐고 강민은 자신의 결정이 그저 조용히 처리될 거라 믿었다. 2달 뒤 강민은 학회 뒤풀이 자리에서 준영을 처음 만났다. 강민 교수님이시죠? 준영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안경 너머의 눈빛이 지나치게 오래 머물렀다. 제 논문 잘 읽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강민은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심사가 익명이라는 원칙을 그가 어떻게 뚫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헤어질 무렵 그는 명함을 건넸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다음 연구도 봐주세요. 강민은 반사적으로 받아 지갑에 넣었다. 그것이 실수였다는 걸 깨달은 건 일주일 후였다. 월요일 밤 강민은 거실을 가로지르는 발소리에 잠에서 깼다. 분명한 걸음이었다. 왼발, 오른발, 카펫과 마룻바닥을 번갈아 밟는 소리.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로 향했고 소리가 계단 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 무심코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발끝이 허공을 짚었다. 그가 사는 복층 구조의 계단 맨 윗칸이었다는 걸 몸이 앞으로 쏠리고 나서야 깨달았다. 손이 반사적으로 난간을 붙잡았고 그대로 굴러떨어지기 직전에 멈췄다. 심장이 귓속에서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계단 아래는 캄캄했다.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수요일 지하철 승강장에서 강민은 등 뒤에서 훅 밀리는 느낌을 받았다. 장난기 섞인 가벼운 힘이었다. 딱 몸의 중심을 흐트려 놓을 정도에. 그런데 그 순간 발이 노란 안전선을 넘어서 있었다. 앞으로 쏠린 몸이 허공을 짚었고 저 멀리서 열차 전조등이 커브를 돌아 들어오는 게 보였다. 누군가 뒤에서 팔을 붙잡아 당긴 건 거의 동시였다. 옆에 서 있던 낯선 남자가 놀란 얼굴로 그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아까 휘청하시던데?
강민은 뒷걸음질만 쳤다. 등에는 손바닥 2개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마치 인사라도 하듯 가볍게 2번 두드리고 지나간 그 손길이. 금요일 아침, 연구실 계단 맨 윗칸에 낙엽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강민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밟았고 발이 미끄러지며 몸이 뒤로 넘어갔다. 뒤에 있던 동료가 우연히 팔을 잡아준 덕에 겨우 넘어지지 않았다. 여기 낙엽이 왜 있지? 동료가 무심코 중얼거리며 낙엽을 발로 치워버렸다. 그 다음날 아침, 같은 자리에 또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다음 주에는 조교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교수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며칠 전엔 강의 중에 갑자기 뒷걸음질 치시던데 뭐에 놀라신 것처럼. 강민은 웃어넘겼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이것이 자신만의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요일 밤, 강민은 야근을 마치고 연구동 뒷길을 걸어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낙엽이 발밑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그의 발걸음과 정확히 겹치지 않았다. 몇 걸음 늦게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따라오고 있었다. 걸음을 멈추면 뒤의 소리도 멈췄다. 골목 하나를 꺾어 들어서는 순간 손목에 무언가가 감겼다. 차갑고 마른 것이 그의 손목을 움켜쥐고 도로 쪽으로 잡아당겼다. 정확히 마침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트럭의 진행 방향으로. 클렉슨 소리와 헤드라이트가 눈앞을 가득 채운 순간 강민은 반대쪽으로 몸을 던져 겨우 인도에 나뒹굴었다. 트럭이 스쳐 지나간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다. 손목에는 손가락 5개 모양의 벌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그 밤 이후로 강민은 더는 스스로를 설득할 수 없었다. 명함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알아볼 수 없는 문양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처음엔 분명 백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는 대학 선배이자 한때 오컬트 연구로 이름을 알렸던 고문 교수 이현석을 찾아갔다. 현석은 명함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손목의 자국을 확인하고는 명함을 손에서 놓아버리듯 내려놓았다. 나는 이제 이런 일에서 손 뗐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20몇 년 전에 나 때문에 동료 하나가 죽었어. 내가 알아차리는 게 조금만 빨랐어도 그 뒤로는 관련된 건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네. 강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나가려 했다. 잠깐 현섭이 목소리가 등 뒤에서 그를 붙잡았다. 강민이 돌아보자 현석은 오래도록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 얼굴이 그때 그 친구랑 너무 닮았어.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나는. 긴 침묵 끝에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낮게 말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네. 그는 서재 안쪽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내었다. 물건을 몰래 건네받은 뒤 정해진 기한이 되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유일한 방법은
그 물건의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다시 돌려주는 것뿐이야. 현석이 말했다. 본인이 직접 상대가 모르게 받아야 해. 손에 닿는 순간 저주는 준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지. 강민은 그날부터 준영의 동선을 살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준영이 대학교 앞 카페에 혼자 온다는 걸 알아냈다. 화요일 저녁 두 사람은 카페로 향했다. 현석이 먼저 들어가 학회 이야기를 꺼냈다. 준영은 대화 내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양팔로 감싸 안고 있었다. 강민은 뒷문 근처에서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틈이 나지 않았다. 준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통화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가방은 의자에 그대로 두고 화장실 쪽 복도로 걸어갔다. 강민은 재빨리 다가가 지퍼를 열었다. 지퍼가 중간에서 걸렸다. 힘을 주자 드르륵 마찰음이 카페 안에 울렸다. 옆 테이블 손님이 고개를 들었다. 강민은 얼른 손을 떼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척했다. 통화를 마친 준영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다. 강민은 옆 테이블 쪽으로 몸을 틀어등을 보인 채 서 있어야 했다. 준영이 가방을 흘끗 보며 미간을 좁혔다. 그는 가방을 다시 끌어당겨 무릎 위에 올렸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다. 현석은 대화의 방향을 바꿨다. 준영이 반려당했던 논문 이야기, 오랫동안 곱씹어온 상처를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그때 그 논문, 나는 흥미롭게 봤는데 말이야. 준영이 얼굴에 순식간에 열기가 올랐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어느새 가방을 옆자리로 밀어놓은 채 대화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강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지퍼를 천천히 각도를 바꿔가며 열었다. 명함을 안쪽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는 순간 준영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시선은 강민이 아니라 창밖, 지나가는 사이렌 소리를 향해 있었다. 강민은 지퍼를 마저 닫고 조용히 카페를 빠져나왔다. 그런데 그날 밤 준영은 카페를 나서며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등 뒤가 서늘했다. 며칠 전부터 자신이 겪던 것과 똑같은 감각. 발소리, 스치는 손길, 설명할 수 없는 한기. 그는 걸음을 서둘렀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대신 일부러 반대 방향 버스를 탔고 2번이나 갈아탄 끝에 완전히 다른 동네에서 내렸다. 뒤를 몇 번이고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골목 어귀에 서서 숨을 고르며 낮게 웃었다. 따돌렸다고 그는 생각했다. 안도한 그는 다시 원래 집으로 가기 위해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승강장 벤치에 앉아 가방을 뒤적이며 이어폰을 찾았다. 손끝에 뭔가 낯선 게 걸렸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이 나왔다. 자신의 것이었다. 앞면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분명 강민에게 건넸던 그 명함이었다. 그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표정이 서서히 굳었다가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이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명함을 도로 주머니에 넣고 스크린도어 앞으로 걸어가 섰다. 전동차가 들어오는 진동이
발밑까지 전해졌다. 다음날 아침 뉴스에는 짧은 사고 소식이 지나갔다. 스크린도어 오작동으로 한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이후로 발소리도 낙엽도 뒤에서 붙잡던 손길도 두 번 다시 느껴지지 않았다. 손목의 자국도 서서히 옅어져 사라졌다. 강민은 밤마다 조용히 잠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카페를 나서기 전 잠깐 스쳤던 준영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가 그날 저녁 어디를 향해 걸어갔는지 강민은 끝내 알지 못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강민은 새로 들어온 심사원구 더미를 정리하다가 서랍 안쪽에서 낯선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자신이 넣어둔 기억이 없는 명함이었다. 뒷면을 뒤집어 보니 표면은 매끈하게 비어 있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